안녕하세요. 오전에 하고 지금 두 번째 합니다. 설명회를 아까 이과 했었고요. 저는 이투스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 수강생 규모로는 이투스에서 지금 현재 1타입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앞에 앉으신 학부모님께서 뭐라고 막 쓰시더라고요. 인사만 했는데 뭐라 쓰셨나 보니까 늘씬하잖아요. 일단 비주얼 합격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인가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왜 쓰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딸한테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어머님께서 대학 가실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설명회 저 지금부터 한 30개 잡혀 있거든요. 이제 수능 끝나고 설명회가 몰려 있는데, 그렇죠. 부모님들 생각만큼만 애들이 따라주면 참 좋을 텐데 걱정되시잖아요. 이제 애들 이제 고3 올라가는데 보면은 안쓰럽고 되게 걱정되고 안타깝고 막 그러시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제 뭘 걱정하시냐면 우리 딸이 참 왜소하고 그래가지고 고3 올라가면 체력이 딸릴까 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가 만약에 체력이 딸릴 정도로 공부를 한다 이런 데 오실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둬도 아마 대학 잘 가겠죠. 그죠? 애들은 제가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 특히 어머님들은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지만 저는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죠. 또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워라벨도 이런 워라벨이 없어요. 워라벨 고3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재작년이었죠. 지금도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에 대치동 편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치동 강사 중에서 저만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호동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해달라. 아니다. 나는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하겠다.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발 애들 보약 먹이지 마시라. 그 보약을 먹을 정도로 공부하는 애들 손에 꼽는다. 부모님들 체력 관리 잘하셔서 뒷받침을 잘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어차피 애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자,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일단 수능 국어 기본적인 체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죠? 국어 영역이 어머님 몇 문제죠? 큰일 났습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셨는데 1, 2학년 때는 이제 주로 내신 신경 많이 쓰시니까 45문제잖아요. 그 80분 안에 애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일단 작년부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계로 바뀌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음, 공통 과목으로 이제 문학과 독서가 비문학이죠. 이제 3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이렇게 이제 해서 1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몇 년 못 간다고 봐요. 국어 영역 안에서 선택 과목을 나눈다? 사실 말 안 되죠. 화법과 작문이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이고 언어와 매체가 이제 문법과 매체 언어인데 이게 영어로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의 시험지에는 듣기 평가가 있는데 얘 시험지에는 듣기 평가가 없어요. 또 어떤 아이의 시험지에는 문법 문항이 있는데 얘 시험지에는 문법이 없어요. 언어 다루는 과목에서 이거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 계신 교수님들의 평가원 교수님들의 알력 다툼에 의해서 이게 생겼는데 얼마나 갈까 싶기는 해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거를 제대로 배워보지도 1, 2학년 때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3 올라가면서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하죠. 특히 설명회를 다니시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언매가 표점이 유리하대. 우리 딸 서울대 가야지. 언매하자. 뭐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걔네가 6월 모평이 끝나면 뭐라 그러느냐? 선생님 저 바꾸고 싶어요 화작으로. 그땐 늦었어요. 이미 늦었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EBS 연계 비율은 50% 간접 연계로 국어 영역은 EBS 연계의 파괴력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총 문항수 45문항, 배점은 100점, 상대 평가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요즘에 국어 영역에 계속 매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영어 절대 평가 때문에. 영어가 절평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과목인가는 변별력을 갖춰야 정시 모집 인원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제
선발의 공정성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정시 모집을 늘려가는데 사실 주요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지금 절대평가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주요 과목 중에 국어하고 수학만 상대평가인데 수학의 난이도를 확 올려버린다. 이건 나라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교육 유발 압도적인 1위 과목이 수학이죠. 수학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사교육 부담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그나마 좀 만만한 게 국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계속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게 어머님들한테는 생소해요. 왜냐? 없었던 과목이거든요. 어머님들 학창 시절에는 그죠? 과연 뭘 선택할 것인가? 자녀는 뭐 한대요, 어머님 자녀는? 왜 엄매한대요? 다들 많이 하니까 한다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진짜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애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선택 과목을 애들이 그냥 막 선택하거든요. 일단은 정상적인 루트라면 고1, 고2 때 화작도 배워보고 언매도 배워본 상태 그 상태에서 고3 올라가면서 나는 수능에서 이거 볼 거야. 정상이죠 이게.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고1, 2 때 화법과 작문을 학교에서 배웠는지 배웠다는 애들 없어요. 언어 매체를 배운 적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 문법은 내신 때 좀 했어.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매체 파트는 다 건너뜁니다 학교에서. 왜냐면은 저도 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내신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신 문제. 다음은 뭐 카톡방의 대화이다. 이걸 바탕으로 뭐 이런 것들이 매체 언어인데 문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언어와 매체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회 다녀보시면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뭐냐면 언매가 표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언매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학원은 학원의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작은 별로 가르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언어 매체는 문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르칠 내용도 많아서 수강생 끌기가 좋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가 서요. 화법과 작문은 열심히 수업을 해도 애들이 수업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아, 읽으면 풀리는데 저 설명을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라면 문법은 본인들이 모르는 걸 자꾸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위가 굉장히 쓰는 거죠. 학원은 학원가대로 또 언매 쪽으로 애들을 유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화작 선택자가 더 많았는데 수능에서 올해 지금까지 9편까지 보면 언매 선택자가 더 많죠 지금. 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애들 몰이를 하는 거고 언매 쪽으로. 학원은 학원가 나름대로 이제 수강생 끌어모으려고 몰이를 하는 거고.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 욕심. 이것도 문제인데. 아니 내 딸은 지금 서울대를 안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딸 서울대 갈 거지? 이러면서 언매 쪽으로 표점 유리하니까 그게 좋대. 또 몰아버리시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향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꾸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수학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과목은 선택 과목 중에 뭐를 선택해야 여기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지금 문과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언매를 해야 돼.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언매에 가산점 주는 학교도 없을 뿐더러 화작을 하던 언매를 하던 대학 지원하는데 아무 저기가 없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언매. 특히 대치동 언매 안 하면 화작하는 아이들은 약간 좀 본인들이 화작하는 걸 창피해해요. 아, 난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은 일단 학습 부담이 적어요. 읽고 푸는 영역이다 보니까 지식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수능 문제 나오면 한번 어머니도 풀어보세요. 읽어보면 다음은 뭐 찬반 양측의 토론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읽고 풀어보시면 거의 다 맞추실걸요. 이게 지식으로 승부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공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언어 매체는 언어, 문법 플러스 매체 언어인데 매체 언어가 신생 과목인 거죠. 문법만 해도 개론서가 책이 이만하죠. 그리고 모든 문법 용어는 한자로 돼 있죠. 그 문법 용어를 아이들은 외우듯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할 게 많은 거죠. 대신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건 별로 없지만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비문학처럼 다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작년 수능이 조금 어렵기는 했죠. 시간 안에 45문제를 80분 안에 완벽하게 풀어낸 학생의 비율은 40%가 안 돼요. 60%가량의 학생들은 마지막 지문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찍거나 또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대강 보고 막 이렇게 쓰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화작이 시간 싸움에서 좀 불리해요.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법 공부한 뭔가 빠삭하게 되어 있으면 이 문제 딱 보면 뭘 묻는지 알면 금방금방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물론 매체 영역은 읽고 풀어야 하지만 그래도 시간 싸움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합법화 작문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표준 점수에서 같은 점수라면 한 2점에서 4점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약간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나라가 바보가 아니에요. 선택 과목을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유불리를 따져서 어떤 과목으로 확 쏠린다. 국가 정책의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골고루 균형 있게 애들이 이제 가줘야 되는 거고, 표준 점수에 있어서도 뭐가 유리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때는 화작과 언매가 동점일 때 표점 차이가 한 6점 났었는데 6평 때는 4점, 9평 때는 2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수능에서는 한 1, 2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작년 수능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언매를 해야만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다? 전혀. 그렇다면 기준은 뭔가? 기준이 뭐가 돼야 할까요?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 아이의 성향. 우리 아이의 성향을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글 읽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 책을 많이 읽어와서 차라리 읽고 푸는 거에 강하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을 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모인 내가 봐도 너무 무식하다. 얘는 책을 너무 안 읽었다. 그리고 읽는 걸 싫어한다. 근데 암기 과목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성향의 아이들은 사실 언어 매체가 더 맞아요. 결론은 아이의 성향을 보고 결정을 시키시는 거지, 이런 설명회 다니시면서 뭐가 유리하답니다 이런 거에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강생을 끌어모으기 위한 일종의 사기입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이의 성향에 맞게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통 과목을 겨울 방학 기간에 완벽하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공통 과목이 76점,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이 14점, 선택 과목이 26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공통 과목부터 완벽하게 이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76, 24점 배점이니까.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 과목을 이제 결정을 시키시고, 요거 잘 들으세요. 이제 애들 기출 문제집을 풀 겁니다.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 기말고사 끝나면 대치동의 모든 수업도 겨울 방학 시즌에는 기출 분석 강의가 시작이 돼요. 크게 봤을 때 아이들이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3, 4번 항목 기출과 EBS인데 거의 대치동의 모든 강의들 다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출, 이미 출제된 문제들이란 뜻이잖아요.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애들이 내신 공부하듯이 내용을 다 받아 적으면서 한 지문 한 지문을 내용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EBS로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죠. 바뀌었죠. 왜냐하면 기출이라고 하는 건 이미 출제된, 최근 5년 안에 출제된 지문은 내년 수능, 올해 수능에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지문이. 그런데 애들은 그 지문의 내용을 열심히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요.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사실 기출을 통해서 애들이 봐야 되는 건 뭐 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왔으니까 나 관동별곡 이거 다 뜻 알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아, 수능의 지문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이 영역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독해법 학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지금 제가 문제 유형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저께 설명회 끝났는데 어떤 어머님께서 제가 나갔더니 쪼로로 따라오세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연년생이라 올해 수능 보는 애가 있고 내년에 이제 또 수능 볼 애가 있대요. 올해 수능 보는 애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저한테 딱 따라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올해 수능 출제 유력한 작품 몇 개만 좀 써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랬더니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그거 제가 만약에 현대시는 이거 고전 시간 요거 딱 써드렸는데 그게 나왔다.
저 내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는데 참 그렇게 어리석은 부탁을 하시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수능에 출제될 지문은 출제위원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연계 작품이 몇 개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문은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 밑에 딸려 있는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은 94년부터 수능이 시작됐죠. 지금까지 이제 벌써 한 29년 이렇게 오는데 문제 유형은 고정입니다. 고정됐어요. 지문은 달라지지만 물어보는 문제 형태는 똑같다. 그렇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그 분석은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참 어리석은 공부인 거죠. 그거 안 나오는데. 그리고 EBS 공부할 때 반대로 하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문제집 해서 문제풀이로 쓰는 거예요. EBS는 연계입니다. 연계. 그러니까 EBS에 나온 지문이 수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EBS를 내용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은 그걸 문제집처럼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거꾸로 공부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겨울방학 개강하면 애들은 거꾸로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EBS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진행할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 강의 특징이 일단은 강의가 다르다라고 써놨죠. 뭐가 다른 거냐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가르친다. 국어가 시험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아이들이 멍청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신문 기사에서 보셨죠?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 그리고 국어 영역 관련해선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 들어보셨죠? 교육청에 있는 제 친구 말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도 작년 수능 등급 컷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게 컷이 낮게 나올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국어가. 교육청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 6.25 이래 최저학력 수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확실히 수준도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고 제가 수업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국어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다 한글로 써 있어요 지문이. 그거 못 읽는 애들은 없죠. 기존의 코로나 이전의 아이들이었다면 내가 수업 시간에 당연히 넘어갈 얘기를 국어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야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세대가 달라요. 어머님들께서는 활자 세대, 아이들은 미디어 세대예요. 활자보다는 화면이 익숙한 세대. 그런데 수능 시험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스타일이. 요즘 아이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책을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읽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 어휘력이 자녀들하고 한번 얘기하다 보면 내 딸이 이렇게 무식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고전문학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고전문학은 일단 고어표기나 한자어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 한자도 잘 모르고 자기 이름을 못 써요 한문으로. 그런 애들 수두룩합니다. 고전문학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비문학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어휘력이 안 돼요. 어휘력이 독해력이고 사고력이고를 떠나서 어휘력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문학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하나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수능에 출제된 문장 그대로입니다. 사회지문이었는데 법지문이었어요.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짧은 문장이에요. 애들이 이걸 딱 읽고 나면 변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아니죠. 그리고 심각한 애들은 채권자, 채무자 이게 분명히 사람 같긴 한데 이게 누가 빌려줬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요즘 아이들의 어휘력이 정말 바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어디서 문제가 될 건지 들리시죠? 피력이요? 막 이래요 애들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어휘력 그리고 독해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데 수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예전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국어 수업 예로 들어 드릴게요. 특히 대치동의 많은 수업들이 지문에 대한 장악력을 강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차분한 마음으로 지문을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그리고 그거를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기억한 후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간다. 이게 되면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게 안 되니까 학원을 다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국어는 사고력입니다. 독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19년 동안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거의 굳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학원을 보냈더니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이 달라졌다. 그런 마술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국어는 지문 출제 유형이나 문제 유형이 고정된 객관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일종의 문제 푸는 기술을 다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부가 진행이 돼야지 무슨 뜬구름 잡듯이 사고력, 독해력, 생각하는 힘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으로 그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학부모님들이 오 그래요? 이 수업을 들으면 우리 아이의 사고력이 높아진다고요?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라는 건 저는 이런 식으로 하죠. 일단 어휘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올해 전 영역 비문학까지 선택 과목까지 세분화해 가지고 어휘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4판까지 다 품절났어요, 교재가.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게 그런 거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차분하게 읽고 나서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장악한 후에 문제를 풀어라라고 안 해요. 어차피 못할 거라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 수업 듣고 나면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내년에. 어머, 수업 들을 때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소린지 알겠는데 알겠죠? 이거 다 한글로 써 있는데 집에 와서 내가 그렇게 해보려니까 안 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지문 장악이 되는데 배우는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냐면 예를 들면 비문학 과학 지문이 나왔다. 1문단을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글이구나. 딱 캐치를 해요. 중심 화제를. 2문단을 읽으면서 1문단을 까먹어요. 3문단을 읽으면서 1, 2문단을 동시에 까먹어요.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 끝부분만 기억이 나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딱 보면 문제는 마지막 문단만 물어볼 리가 없죠.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은 쭉 전반적인 걸로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하는데 그러면 애들은 첫 번째 문제 딱 보고 뭐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할까요?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읽어요. 이러니까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너네는 어차피 지문의 내용을 한번 읽고 나서 머릿속으로 장악하지 못한다. 잘라서 풀자. 너네 세대의 독해력으로는 한 두어 문단 읽고 나서 문제를 보면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럼 풀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만큼을 읽고 요한 문제 풀어봐. 못 풀어요. 근데 딱 그거에 해당하는 문단을 읽고 그거 풀라고 하면 잘 풀어요. 단기 독해는 되는데 장기 독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맞게 이제 수업을 끌고 가면 되는 건데 이상할 정도로 수업이 지문에 대한 장악력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대치동의 수업들이. 저는 아이들에 맞게 가르쳐요. 애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전국 1등 아니지만 2등이거든요. 저는 이투스 온라인에서. 근데 현장 강의는 압도적으로 수강생이 많아요. 특히나 제 수업 자체가 1등급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1등급이면 이미 지금 현재 1등급은 뭐 김동훈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우리 애가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다 국어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제 제자들은 작년 수능이죠. 올해 수능은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2등급 아이들 중에 수능에서 1등급 나온 비율이 60%였어요. 절반 이상은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나 다 컨텐츠 좋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즘에 국어 컨텐츠가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걸요. 이간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간쓸게, 한주 프라임, 한주 프리미엄 많아요. 주간지 뭐 해가지고. 애들이 그걸 수업 가서 다 받아오고 그 선생님의 개별자로 다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시대인지나 이런 데서 또 서바이벌 모의사 이런 것까지 나오죠. 그거 다 받아오고 뭐 브릿지도 다 받아와요. 애들 그거 어떡하게 해요? 그걸로 애들이 용돈을 벌어요. 엄마의 돈을 가지고 그걸 쫙 자료를 다 사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당근마켓 들어가 보세요. 당근마켓 들어가서 서바이벌 모의사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세요. 쫙 나와요.
어차피 나는 이거 다 풀 수 없는데 일주일에 어떻게 이만큼씩 풀 수가 있어요. 애들이 다 못 푸니까 팔아요. 지방 애들은 그걸 막 사고 싶은 수요가 있거든요. 막 팔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카드를 가지고 교재들이 이것저것 막 사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만 몇 개 딱 놓고 나머지는 팔아서 자기 호주머니로. 요즘 아이들의 신종 용돈벌이, 특히 대치동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애들이 할 수 있는 분량, 근데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컨텐츠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외부 모의고사나 이런 거 안 쓰느냐? 저도 써요. 6평 때, 9평 때,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때 이감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너무 필요 없이 잡다하게 하지도 못할 것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관리. 저도 물론 이런 대형 강의실을 쓰는 대형 강의라는 강사지만 어머님들의 마음을 잃은 걸 알겠더라고요. 대형 강의를 하는 강사다. 수업 잘하고 정보력 좋고 잘 가르치겠지.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과외 형식의 소수의 관리를 받고 싶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시죠? 근데 그걸 다 챙겨드릴 수가 있느냐? 없어요. 없죠. 저는 최대한 그런 쪽을 신경을 쓰려고는 해요.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은 강의 자체는 대형 강의가 진행이 되지만 개인별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교 한 명 쓸 거를 3명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마다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애들이 공통적인 수업을 듣잖아요. 그걸로 성적 오르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누구 수업을 보냈더니 우리 애가 4등급인데 1등급이 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 안 되죠. 애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런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모든 사이트 다 뒤져보셔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이게 보충 강의로 걔한테는 제공이 돼요. 또 어떤 아이는 외국 생활이 좀 길었어서 다른 데는 괜찮은데 고전 문학을 보면 거의 까막눈에 가깝게 돼버려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고전 문학 원문을 읽어내는 전용 강의, 이런 식으로 애들의 특성에 맞는 강의들이 본 수업과 별개로 보충 강의로 한 달에 하나씩 계속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나를 보냈지만 애가 2개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별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 시스템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국어 강사들이, 저도 국어 강사지만 너무 게을러요. 국어 강사들이 요즘 특징이 뭐냐면 컨텐츠 중개인. 쉽게 말하면 이감연구소에서 이감 모의고사와 간슬기를 받아와요. 애한테 제공해요. 애한테 책값 받아서 이감연구소에 갖다 줘요. 중개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컨텐츠 개발에 너무 게을러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과 함께 저 자체가 이미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이고, 그래서 제 개인 브랜드의 모의고사를 계속 제작해요. 1년 내내 격주로 계속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작년 수능 문학, 비문학 전지문이 적중이 됐죠. 왜 그럴 수가 있느냐? 평가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감, 한수, 상상 이런 대중화된 문제집들 수능 출제위원들이 어떡하죠? 다 가지고 들어가죠. 똑같이 출제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강사들의 개인 브랜드의 모의고사까지 다 일일이 가져가진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형규 모의고사가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을 다 시키고 그다음 첨사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별 관리에 들어가요. 이런 과제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분석, 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다 해서 개인별로 하나하나 맞춤 성적표에다가 애 이름 박힌 문제집이 한 달에 한 권씩 나가요. 너는 성적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문제다. 넌 이번 달에는 요거 다 풀어와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피드백을 또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간슬기나 이런 게 문제집이 참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강사들이 그걸 애들한테 과제로 나눠줬을 때 자기가 나가고 있는 수업 진도하고 별개로 놀아요, 과제가. 왜냐면 그건 자기 진도에 맞춘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 진도에 맞는 이런 문제집을 한 주마다 계속 제공을 해요. 이건 제 진도에 딱 맞춰져 있는 문제집입니다.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진도에 맞게 과제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 영역 컨텐츠들을 보면 이과목이사나 뭐 모든 것들이 본인 수업과는 별개로 노는 괴리감이 있는 과제들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맞는 진도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일단 뭐 이런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잘 됐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그 수만 명의 학생들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학생 정가영이라는 친구예요. 대학 붙었다고 연락이 왔죠. 재작년 아이죠. 병원에 있으면서 얘는 이제 고2 때까지 운동하던 친구였어요. 국가대표 테니스 청소년 대표 테니스 선수였는데 애가 아파가지고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 수업을 들었는데 병원에서 얘는 수능도 병원에서 봤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수능 볼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봤는데 매일 아침 7시부터 새벽까지 17시간 18시간씩 공부했다고 써있죠. 그리고 수술 받고 나와서도 제 어휘책을 옆에 놓고 봤다고 써있죠. 그리고 폐혈증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병이죠. 합병증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중환자실에서 신영균 모의고사를 푼 애예요. 애가 운동으로 국가대표까지 갔던 애라 그런지 기본적인 근성이 다른 거죠. 병원으로 책 주문해서 공부하고 맨날 마약성 진통제 주사 달고 있으면서도 해내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했대요.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썼죠. 그리고 제 기출 수업을 듣고 나서는 다른 과목까지 야 이런 방향으로 기출은 분석하는 거구나 접목을 했더니 전 과목 점수가 다 잘 나왔대요. 얘가 원래 국어 영역이 6등급이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수학은 7등급이었고 이과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6등급. 그리고 탐구는 과탐 두 과목이 9등급.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2학년 때 운동을 그만두고 제 수업 들으면서 몰아치기로 쫙 갔는데 결국 수능날 국어를 다 맞았어요. 그리고 국어만 다 맞았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학 100점, 영어 1등급, 그리고 탐구 영역 두 과목이 50, 47, 한국사 1등급. 전 과목 한 개 틀린 거죠. 아, 그럼 우리 아이도 지금부터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근성이 다른 거니까 이건. 얘는 운동으로 국가 대표까지 갔던 애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저렇게 18시간씩 다른 애들 하라고 해도 못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이 정가영이라는 친구 이트스 홈페이지에도 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은 제 아이도 이렇게 되나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자녀 얼굴 한번 보세요. 아마 밥 먹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거예요. 아니 저런 애도 있다는데 우리 애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지칠 때마다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저는 현장에서도 질문 다 받습니다. 근데 얼굴 보고는 애들이 잘 말을 안 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면서 애들이 익명으로 들어오면 자기 고민을 쫙 얘기합니다. 실시간 라이브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 잡아주고 있습니다. 제 강의 목표는 내 수업을 듣는 내 새끼들은 전원 다 1등급을 만들겠다로 모토를 삼았는데 이게 될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내년에 재벌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인드로 이제 가르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명회를 지금부터 이제 아마 많이 다니실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텐데 아 이런 강사가 있구나 이런 강사 많이 다니실 텐데 요거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려면 어떤 수업을 보냈을 때 내가 교육비로 투자한 만큼 본전 이상의 무언가를 뽑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걸까요? 아니면 뭐 서울대생한테 과외를 시키면 성적이 오를까요?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우리 아이의 성적이 가장 빨리 오르는 최고의 방법 하나가 있어요. 무엇보다 효과가 좋아요.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돼요. 그 선생님의 수업 방식 모든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따르면 애 성적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저를 좋아하느냐? 환장을 해요. 야, 신영균 이름만 나오면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뭐 저는 지금 현재 대치 1타가 아닙니다. 저는 수업 자체를 대치에서는 여기 수요일 저녁에 한 타임밖에 수업을 못 해요. 목동에도 수업이 있고 제 되게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대치동에서 수업을 몰아서 막 7, 8타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또는 대치 분당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저는 대치, 목동, 중계, 평촌, 일산, 영통 뭐 많아요 수업이. 학원 교육 대한민국 학원가의 6대 특구라고 하죠. 교육 특구. 거기에 수업이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수업들이 다 마감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최선 이거는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저도 물건 살 때 아 이거 괜히 샀네 물건값 아까워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비를 자녀한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최소한 교육비의 2배, 3배는 애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